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종에 가장 관대한 미국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나라 안팎에서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인종 여성 의원들 사이의 인종차별 발언 싸움에 대해 미국 최초의 백인이 아닌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통령보다 민주당이 더 미쳤다거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할 만했다면서 대통령 방어를 합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북한에 대한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강성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는 조 바이든이 북한 이슈에서는 존 볼튼이라는 제목의 칼럼까지 실렸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겨냥한 미국 압박용입니다. 문재인, 시진핑, 마이크 폼페오 등 북한 최대 손님이 평양에서 탔던 벤츠와 롤스로이스가 북한에 들어간 경로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일본이 북한의 고가 자동차의 수입처라고 보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연루됐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30년 사이 최저라고 발표되자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습니다.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들은 미국이 이란을 군사 공격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는 낙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낙태 규제법이 부분적으로 발효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제 이름은 강혜신입니다. 이 본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본은 그렇고 뭐 강가는 많지 않잖아요. 해는 은혜해자입니다. 그리고 믿을 신자거든요. 사람의 이름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팔레스타인 부모를 둔 한 의원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가 부모가 태생이 그쪽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데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의원들이 나오는데 소수인종 정치인들로 어제 4명이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 인종차별주의자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바로잡으라니 부패하고 썩어빠진 우리 미국에서 태어났거든. 한 사람은 이제 시민권자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으로 이민 올 때 한국 분들도 다 미국 이름을 가졌어요. 뭐 여러 가지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러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한국식 이름 부르기가 힘드니까 뭐 존, 뭐 수잔 이런 식으로 바꾸셨다던가 저는 미국 이름이 없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하이라고 제가 하라고 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혜신을 얼마나 잘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냥 대강 제 이름 혜신 하는데 혜신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라스트 네임이 됐던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이 그 사람의 인종을 나타내 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저먼 아메리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계를 보면 어머니계는 이제 또 다른 계이지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는 멜라니아라는 이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게 극진히 사랑한다는 딸 이방카 미국식 이름 아니거든요. 미국식 이름이라면 뭐 트레이시, 캐티 뭐 이렇게 돼야지 되잖아요. 어머니가 저쪽 동구의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와이프가 3명 되지만 멜라니아의 딸은 아니잖아요. 이방카가. 그러니까 이제 그쪽 계열에 이렇게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이고 와이프들이나 특히 이제 멜라니아는 올해의 슬로베니아에서 멜라니아의 부모님들이 아주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강하게 단속하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속성일 수가 있는지 미국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딸 이방카, 첫 번째 부인, 기타 등등 주변에 아무튼 이민자들이 많아요. 친인척이.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소수인종 여성들 뭐 이름이 딱 보면은 미국식이 아닌 그런 라스트 네임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AOC 내지는 ACO 이렇게 부를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소수 인종들에게 너희 나라로 가서 부패한 너희 나라나 청소해라고 얘기한 게 지금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아마 미국 이외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가장 중요한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전쟁하는 것, 중동에서의 전쟁이라는가 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영국의 총리죠. 영국의 차기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보리스 존슨이잖아요. 보리스라는 이름이 말해줍니다.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보리스 존슨이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르면 거의 현재 외무장관이 아니라 보리스 존슨이 테레사 메이가 물러나고 총리가 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보리스. 터키와 러시안 뿌리를 갖고 있고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계 미국인 미국 대통령과 터키, 러시아계 영국 총리가 앞으로 세계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인종이 섞여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시즘, 백인들이 상당히 그 백인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을 하죠. 해서 요즘 뭐 테메큘라 이런 데 가면 백인들 많잖아요. 빅베어 저쪽 위로 산으로 올라가면 많고 예전에 1950년대의 위셔길이 아닙니다. 요즘 위셔길은 빌딩마다의 한인 테너트들이 가득하고 한인이 빌딩 소유주인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은 같이 살아야지 뭐 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뭐 소수인종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가짜는 저 인간들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네 라고 분개하는 백인층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인종차별주의를 캠페인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 소수인종 여성들도 공격을 한다. 물론 이 같은 공격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이제 불법 체류자들 추방한다고 급습한다고 했는데 그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시민권자이십니까? 하는 것을 센서스에 묻는 질문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 그런 모든 뉴스, 언론의 비판을 가리기 위해서 이처럼 소수인종 여성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한국에서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번역한 것 가운데 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미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또 뺐더군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할 때 아메리칸 카네이지라고 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살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의 취임 연설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웠는데 그때 말한 것이 본인을 선택해준 백인들에게 지금 미국이 너무 많은 큰 도시에 폭력 범죄가 최악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by 누구에 의해서요? 다크 스킨,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당시에 말하진 않았지만 이민자들, 그 이후에도 이민자들은 동물이다, 범법자다 수없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폴 크루그먼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빅시리의 폭력 범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뭐 범죄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범죄 가담률이 적습니다. 특히 뭐 총기 범죄 이런 것은 더하고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을 계속 부추기면서 본인의 백인 지지 기반을 닦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수인종 여성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임을.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자녀분들도 미국 사람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미국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대입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골화됐다. 이제 게이, 레즈비언들이
나 레즈비언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옷장 속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를 옷장 속에서 끌어냈다. out of the closet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폴 쿨그만 교수의 얘기였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그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것에서 시민권자까지도 그것도 미국의 난민으로 와서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일한 오마르 의원처럼 미국 시민이 10대 때부터 됐던 그리고 지금은 연방 하원 의원이 된 그 의원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너네 나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민자에서 시민으로 또 시민인데도 백인 시민이냐 백인 시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그 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대통령 역사학자 그 존 미첼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지난번에 누구였었죠?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었던가요?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숨져서 그때 이제 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조사를 잘 얘기를 해줬던 그 존 미챔이 미국 역사상 앤드류 존슨, 잭슨 아니라요. 앤드류 존슨 이후에 가장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역사상 뭐 최고의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국내에서는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교란 작전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슈를 탁 바꾸잖아요. 돌리잖아요. 지금 이 이슈도 이게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아마 또 다른 트윗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그 중요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마이클 코엔이라는 본인의 픽서, 오랜 변호사가 뭐 여자에게 돈 주고 했었던 이런 것을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 정말 교란 작전 하려고 이 북한과 협상을 깨고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마이클 코엔이 많이 가려지기도 했고 또 마이클 코엔 때문에 북한 협상이 깨지기도 했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일을 그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4명의 의원들이 아니 우리는 돌아갈 나라도 없고 대통령의 그 같은 미끼에 속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의원은 탄핵을 이제야말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저 인간들 미국을 싫어하는 인간들이야. 이스라엘도 싫어하는 인간들이야. 미국과 나와 이스라엘에 사과를 해라고 다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미국인에게 지지를 받는다거나 모든 미국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은 애당초부터 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의 지지 기반만 지금 계속 그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갔다. 미국에서 태어난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조차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다니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을 그 마주하고 있는 그런 주에서는 유일하게 그 텍사스의 윌 허드라는 공화당의 의원이 대통령이 이건 너무했다.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 발언이다라고 했고 또 텍사스의 또 다른 지역의 그 피로 올슨 의원도 마찬가지 얘기. 인디아나의 수잔 브릭스 의원은 뭐 비슷한 얘기 부적절하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재선에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오하이오의 마이크 터너 의원도 가장 그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인종차별주의자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해야지 된다 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원들 이름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다만 이제 수잔 콜린스 정도 상원 의원이요. 메인주가 지역구인 이 의원 정도가 알려졌을까 하는데 이 의원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내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정말 그런 트윗을 할 정도로 화가 났지라고 했는데 뭐가 화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가 오늘 사설에서 지적한 게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소셜미디어 정상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에
트위터와 대통령 팔로워가 굉장히 많잖아요. 페이스북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이 두 매체가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 내쫓고 진보적인 성향이다 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주 탄식을 했죠. 과거에는 내가 트윗을 하면 정말 그 라켓이 쫙 올라가듯이 반응이 있었는데 하면서 예로 들 때 그 북한에 관한 그런 그 트윗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오바마가 내 타워를 나를 스파이하고 있어 할 때 라켓처럼 쫙 올라갔는데 요즘 좀 시들해졌어 하고 대통령이 한탄을 했는데 대통령의 이 같은 뭔가를 그 뭐 분란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하는 그런 것에도 사람들이 이제 그 익숙해지고 조금 아니깐요. 그 전략을 아니까 그런 것도 시들해지는 것 같다. 뭐 뉴욕타임스 얘기인데 그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뉴욕타임스와는 다른 성향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대통령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아는 거예요. 부적절한 트윗이라는 것.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에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거지 같은 니네 나라, 거지 같은 니네 나라 이런 식으로 트윗을 했으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 이게 원래 민주당의 하원 지도자인 낸시 펠로시와 여성 초선 의원 4인방이 낸시 펠로시가 나이가 많잖아요. 정치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중도 성향도 띠고 때로는 공화당과 협상도 합니다. 초선 의원은 똑같잖아요. 우리 젊은 시절에 그 정의감이 가득해서 그 정의감이 실현이 되던 실현이 되지 않던 말로 확확 그냥 내보내 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젊음의 싱그러움 그러나 연글지는 않은 그런 것에서 오는 서로의 부딪힘이 있었는데 민주당 계속 싸우게 내버려두지 왜 대통령이 민주당끼리 서로 공격하게 하지 않고 트윗을 해버렸는가. 정치적으로 스투핏하다. 민주당을 구해줬다. 내부 싸움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도 민주당의 목표는 대통령 자리를 빼앗아 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말과 트윗으로 여러 가지 아주 너무너무 잘한 경제정책 같은 것을 다 까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로서는 부자들을 지지하고 부자 업체를 상당히 지지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정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 같은 데서 이길 수 있지만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캐릭터를 평가를 하는 선거가 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도 있다. 아니 왜 그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개탄할 만하다고 얘기해서 표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꼴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요.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에 바비 진달이라고 인도계 루이지아나의 주지사 2006년도에 16년도에 예비선거 공화당 후보이기도 했고 아주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지금도 이제 잠재적인 파워풀한 정치인이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쁜 트윗보다 민주당의 정책이 훨씬 나쁘다. 훨씬 더 미쳤다. 트럼프보다 트럼프의 적이 더 미쳤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미치기 시작한 건 1992년부터 확실했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뭐 그런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 있었음에도 그렇고 당선도 됐고 또 부시와 알고와의 고어가 그 인기 투표에서는 이겼어도 선거인단 이게 이제 플로리다주의 대법원이 손을 들어줘서 대통령이 된 거 그때도 그랬고 그런가 하면 공화당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5대4로 오바마 케어를 구해줬고 그런가 하면 또 앤서니 케네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요. 은퇴했지만 그 아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도이체뱅크를 통해서 그런 앤서니 케네디가 동성 결혼을 미 전국에 합법화하도록 해줬고 전부 미쳤다. 아주 양극화됐고 혼란이고 극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잘해주고 있고 규제는 다 없애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그 낙태도 못하게 하고 연방 기금으로 연방 대법원에 보수적인 사람 2사람이나 났고 오바마 케어를 없애진 못했지만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국방비 지출 느리고 그래서 이 같은 정책을 볼 때는 스윙 보러들은 그 무당파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그 같은 어리석은 트윗은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인만이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워싱턴 포스트의 캐런 투멀티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지금 말해야 된다. 당신이 말해야 된다. 당신이 흑인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기 8년 동안에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에 대해서 뭔가를 더 잘해준다는 그 비난을 피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인종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지 않아 왔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인종 다양성으로 구성된 미국이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한 당신이 뭔가를 말을 해줘야지 된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 버락 오바마가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거짓을 퍼뜨리면서 보수의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건 윤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전술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소수인종에게 내가 언제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어? 뭐 미국이 싫으면 떠나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미국을 싫어한다라고 트윗을 했죠. 이게 사실이 아닌데 하면서 이 칼럼니스트의 얘기예요. 버락 오바마가 진정으로 지금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뭐 완전히 지금 나라가 들끓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 보면은 이때 오바마가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니까 한마디 경종을 울려달라 제발 이런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는 북한 관련 뉴스 좀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던 약속을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 이게 평양에서 내놓은 얘기거든요. 약속이라는 게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었을 때 첫 번째 회담을 했었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관계 그때 이제 1, 2, 3, 4에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한 세 번째가 한반도의 그 평화 정착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었죠. 그리고 맨 앞에 오히려 미국과 북한과의 뭐 정상 국교 수립 같은 것을 시사하는 외교 관계 수립 평화,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 이런 것이 됐었는데 북한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트럼프와 한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북한의 외무성이 발표를 한 거예요. 2017년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을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고 그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절대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또 한반도에도 싱가포르 협상을 위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약속을. 그 약속이라는 게 핵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엄포인지 뭐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해서 김 빼겠습니까? 대선이 한창일 때 하겠죠. 이게 뭐냐면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많이 약해졌어요. 사실은 싱가포르 회담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한국도 몰랐고 일본, 러시아, 중국도 다 몰랐는데 뭐 곧 있을 뭐 한미 합동군사훈련 안 한다. 북한을 너무 그 모욕하는 것이고 북한을 뭐라고 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안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규모도 그렇고 뭐 날짜도 그렇고 심지어 아예 없애버린 것도 있고 이름도 바꿨고 해서 한국의 보수는 미국이 북한에 양보한 것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미국이 우리에게 양보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하면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뭐 북한 또 김정은 정권을 자주 접해봤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과장한다던가 위협하는 일이 많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그 서울이 그 두 대의 그 미국 그 스텔스 그 제트를 받아들이려는 계획을 알고는
뭐 한국의 살상 무기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지난달에 워싱턴에도 경고했잖아요.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아무튼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 하는 또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은 아주 대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컴퓨터로 하는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같은 경고를 했다 해서 미국에서 지금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선거를 치를 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까 말까 해서 개인적으로 돈과 연관되는 것 이외에는 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관한 정책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북한에 관한 정책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요. 지금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그 외교 전문 잡지인데 이 외교 전문 잡지에 외교 정책 기구예요.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Defense Priority라는 이런 기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데니엘 R. 드패트리스라는 전문가가 쓴 글인데 어떻게 조 바이든이 존 볼턴이 됐지? 라는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의 예비선거 선두주자이기도 하고 또 전 부통령이 했었던 조 바이든이 외교로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도구라기보다는 평양에 뭔가를 거저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CNN의 크리스 코모와 조 바이든이 인터뷰를 해서 그때 와이프인 질 바이든도 같이 인터뷰를 했고요. 하루에 다 내보내지 않고 이제 끊어서 내보내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보여주고 했거든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처럼 계속 대화를 하겠는가 아니면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 어려운 질문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경제 제재를 풀게 하고 싶으면 뭔가를 먼저 보여라. Show m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핵 파기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하라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바이든이 이 말을 한 것이 비핵화가 시작될 때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 대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비핵화 하지도 않는데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에 괜히 뭔가를 주는 거다 했었던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를 바이든이 그대로 갖고 간다고 이 전문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란에 하는 최대 경제 압박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오바마가 그 당시에 북한에 지치긴 했었죠. 처음에 2012년도에 기회가 있어서 영변을 닫고 핵탄도미사일 발사 중단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이 에너지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겠다 했는데 북한이 한 달 뒤에 그 약속을 깨고 위성 발사를 해버렸잖아요. 북한은 뭐 민간용이다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 위성 발사가 곧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단했는데 그 이후에 당연히 4년 반 시간 낭비를 한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바마가 남북 국경에 원비 폭격기를 배치했잖아요. 그게 이제 한미 공조가 완벽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남한을 우리가 보호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3년 반을 낭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의 전략적인 인내라던가 북한이 뭔가를 먼저 해라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면 하나도 너무나 진부한 것이다. 뭐 답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버디 하는 이 같은 분위기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차피 전략적 인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버디로라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지적인데 물론 이 데니엘 드 패트리스 씨의 이 같은 지적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나온 칼럼이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주 길고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뉴욕타임즈가 이제 이 경로를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한일 무역 마찰이 있으니까 북한에 모든 것이 들어간 게 다 이게 일본에서 들어갔네. 한국의 진보 언론이 그렇게 많이 보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하노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여러 정상과
뭐 회담을 할 때 타고 다녔던 아주 그 고급 그 자동차요. 뭐 머세디스 벤츠 뭐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뭐 하나는 뭐 160만 달러짜리도 있고 뭐 50만 달러짜리도 있고 마이바흐도 있고 롤스로이스도 있고 하는데 이런 모든 자동차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그 추적을 한 건데 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y라는 비영리 워싱턴에 있는 그룹이 쫙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도 뭐 섀도우 이럴 때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 때 섀도우 프론트 컴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국경을 넘어서 해상에서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비싼 물건이 들어가는 것이 90개국이 연관이 돼 있답니다. 이 지금 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의 조사에 따르면요. 그리고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추적을 하느냐면 북한의 핵물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롤스로이스 그 팬텀 그 리무진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했었을 때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탔었던 그날 도착했대요. 그런 것이고 그런데 경로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해서요. 네덜란드에서 2018년 6월 달에 이제 두 개의 아주 그 세일드된 그 딱 그 가려진 밀봉된 컨테이너에 머세디스가 들어가서 그것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중국까지 가는데 41일이 걸려요. 배니까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7월 31일에 도착을 해서 8월 26일까지 중국 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일본의 오사카로 갑니다. 사흘을 또 이렇게 거쳐서 부산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미스테리어스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 그 화물, 뭐 머세디스가 들어있는 이 화물이 웨스트 아프리칸으로 갔다가 러시아로 가고 그리고는 또 뭐 이게 다시 부산항으로 들어갔다가 부산항에서 나갔다가 러시아로 가고 러시아의 그 같은 비즈니스맨에 대해서 또 한국의 어떤 뭐 한 트레이드라는데 AIP 코리아라는 데도 이 쇼핑이 연결이 돼 있고 하면서 결국은 북한으로 간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부산에서 떠나서 18일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10월 7일에 이제 북한에 도착을 해서 에어고 고려로 도착을 해서 그날 이제 딱 그 폼페오가 이제 그 타는 거예요. 미스터 김이 그 차에 타고 이제 그 폼페오 뭐 마중 비슷하게 하고 폼페오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딱 그 타고 왔었을 때 검은색 저도 정말 그날 보니까 길고 했었던 것이 있는데 폼페오가 안에 있었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도착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4개월 뒤인 2019년 1월 30일에는 머세디스가 역시 그런 형태로 아주 그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이 러시아의 러시안 파이스트라는 회사의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해요. 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왜 당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사업 비밀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체도 전부 이제 유엔이 금지한 거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도 그 북한에다가 들여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동차를 수입하고 하는 그런 경로들도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90개국에 한국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 일본도. 뭐 이런 내용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처음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된 뒤에 이거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럼 미국 경제와는 세계 경제와는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30년 만에 중국이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가장 슬로우한 경제 성장이다 하는데 뭐 물론 뭐 무역 전쟁 탓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뭐 1년의 경제 성장률이 몇 %였어요. 그 정도를 언제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6.2% 참 미국은 이렇게 못 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4% 당연히
하는데도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데도 안 되는데도요.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이게 낮은 겁니다. 30년 만에 최저 성장인데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 규모가 거의 14조잖아요. 14조 달러인데 거기서 6.2%라면은 오케이,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중국이 수출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국내 수요에 영향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미국처럼. 미국도 전체 미국 내의 소비가 아직도 한 70%는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전체 경제에서. 해서 중국은 어쨌든 지난해에는 수출이 한 10% 정도는 됐는데 올해는 이 수출 성장은 좀 스탑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과 무역 협상이 실패하면은 외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떠나게 될 테고 또 연쇄 반응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뭐 공장 투자라든가 소매 같은 것이 괜찮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자동차 판매 뭐 좋고요. 6월 달에 두 자리 숫자 성장을 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딜러가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중국 같은 나라는 정부가 뭔가 경제가 안 좋아하면은 지금까지는 기간 산업이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기간 산업은 민주사회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민간이 하긴 힘들잖아요. 민간은 계약자나 하지.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도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자체도 재정적인 위험 요소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서 경제가 슬로우할 때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뭐 중국도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뭐 빚도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무역 전쟁이 나쁘게 결론 내릴 때를 대비해서 돈을 아껴야지 되니까 무역 전쟁이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대선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앞으로 3개월 뒤에도 또 중국 성장 슬로우하다. 또 3개월 뒤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 슬로우하다 하는 헤드라인에 익숙해져야지 된다. 그런 지적을 했고요. 미국이 빚의 한도를 높여주는 것 이게 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뎁 실링 같은 것 늘 해주는데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면 야당에서 잘 안 해주죠.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우리 안 해줄 거다. 예산 합의가 없으면 그 예산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쪽에 많이 주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은 줄이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본인들과 막 싸우자고 달겨들었던 초선 의원, 여성 의원 4명과의 그 싸움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 스탑해라 하는 결의안까지 내면서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겼고요. 그리고 보리스 존슨이 뭐 차기 이변이 없다면 영국의 총리가 될 것이 뭐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이란과는 외교가 우선이다. 미국이 먼저 공습을 한다던가 군사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would not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다 하는 정도까지 지금 전할까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 이제 공화당이신 분 사이에서도 지금 미국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낙태에 대해서 강한 규제 내지는 금지 같은 것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이게 이제 1년에 한 100만, 1000만 원, 2억 6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여러 가지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지 될 때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먼저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흔히 말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 라이프 포스트, 초이스가 아니라 라이프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은 21세기인데도 상당히 낙태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때 멍하게 아무 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방송 딱 끝내는 시점에 강혜신이었습니다.